안녕하세요. 오늘 4주차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위해성 평가가 대략 어떤 것이고, 이제 물질이 정해지면 그 물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보통 다른 학교에서 이제 유해화학 물질 관리에 대해서만 배우면, 어, 이 위해성 평가를 다루지 않고 유해화학 물질 관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들, 제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알려드렸던 여러 가지 정보와 함께 사실 보다 세세하게는 물질별로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항목을 체크해야 되는지 확인해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 이제 제품이 정해지면 또 그 제품이 관리되는 법을 확인을 해서 이제 관리 차원에서 좀 더 이제 법과 나머지 조건들을 확인해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될 뭐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더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이번 학기를 통해서 유해화학 물질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그리고 이제 리스크 어세스먼트까지 가려면 좀 더 다른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배워야 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 정도까지는 유해성 확인 단계로 마치고 용량 반응 평가, 위해성 평가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저희는 지금 유해성 확인 단계에 와 있고요. 조금 있다가 유해성 평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을 약간 복습을 해보자면 제가 중요한 슬라이드 몇 개만 남겨두고 회색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제 환경보건법에 이 환경 위해성 평가를 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의하는 환경 유해인자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환경 유해인자란 이렇게 환경 오염 물질 그리고 유해 화학 물질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화학물질 관리는 이 화평법이라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관리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좀 더 요약을 해보자면 유해성 평가가 아닌 유해성 확인 단계에서 저희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화학물질이 어떻게 환경 중에서 움직이고 또 체내에 들어와서 어떻게 퍼지는지, 그 다음에 노출에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배출된 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 가지에 대한 물리 환경적 특성, 그리고 노출되는 기간과 빈도, 이것도 대상 수용체가 정해져야 이제 확인이 가능한 내용들이겠죠. 그리고 노출 매체와 경로, 잠재적인 수용체와 수용체별 특성, 같은 노출에 따른 수용체의 다른 반응, 이런 것들도 저희가 유해성 확인 단계에서 모두 수집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유해성 확인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해성 확인 단계에서 정말 많은 자료를 저희가 수집을 하게 되죠. 앞에서 배우셨다시피. 네, 전부 다 무조건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자료들을 전부 우리가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대체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 네, 여기에 간단하게 제가 작성을 했는데요. 일단 유해성 자료는 그 자체로도 독성에 대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유해성 평가 단계에서 유용하게 쓰이고요. 그런데 이 자료들은 사실 수용체가 정해지고 그 수용체가 얼마나 노출되는지 저희가 계산도 해야 되고 아니면 실제로 측정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노출 데이터를 생산한다라고 말하는데, 노출 데이터를 만들 때 이 유해화학 인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 또는 어디를 통해서 노출되는지, 뭘 측정해야 우리가 이 유해 인자의 노출을 알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계획을 해야 제대로 측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정보 없이 무작정 사람에 대해서 측정해야 되니까 피를 뽑아서 분석을 할까? 아니면 공기 중에 있다고 하니 공기를 수집해서 여기서 분석할까?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공기보다 이제 경피 노출이나 경구 노출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공기 중에 퍼지기는 하는데 이게 금방 가라앉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빨리 분해되거나 자외선에 반응을 해버릴 수도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물리화학적 특성을 봐서 이걸 대체 어디서 수집해야 제일 효율적으로 노출량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해성 확인 단계에서 이런 자료들을 수집을 했을 때 그 자료를 가지고 이런 노출 데이터 생산, 수집, 분석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이런 조건에서는 이만큼, 이런 조건에서는 이만큼, 이런 거에 대한 위해성 평가 실행 계획이 작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노출 데이터의 생산 분석과도 좀 관련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시료는 대체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수집해야 될지도 이 유해성 확인 단계에서 자료를 통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없으면 나중에 노출 평가를 하는 단계에서 급하게 이제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그거는 옳은 그 단계적 방법은 아니죠. 그리고 교차 오염 방지에 대해서도 이 유해성 확인 단계에서 수집된 자료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제 기기 분석에 대해서 저희가 배울 것은 아니지만 이 샘플링 프로토콜, 그 다음에 시료를 보관하고 분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존에 있는 방법을 활용한다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기존에 이런 것에 대한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유해성 확인 단계에서 자료를 수집해두는 것이 추후 연구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자료를 많이 수집해 봤는데 실제 노출 데이터에 사용할 만한 자료가 되게 많다. 그래서 우리는 추가로 수집하지 않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 위해성 평가를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이제 직접 정도 관리를 하고 분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수집한 여러 가지 자료들의 신뢰도,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하려면 이런 정보는 분명히 이제 평가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정보들이죠. 정도 관리가 잘 안 된 데이터를 가지고 노출 평가를 하면 노출량 자체가 완전히 틀려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분명히 신경을 써서 자료 수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료 수집이나 교차 오염 방지 같은 경우는 이제 물질에 따라서 꼭 해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야 할 수도 있는데 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프탈레이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플라스틱의 가소제로 사용이 되는 것이 프탈레이트인데 아무래도 실험실 조건 자체가 멸균 상태 또는 이제 재사용하면 기존에 오염된 것이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된 일회용 또는 세척할 수 있는 유리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카트리지의 경우는 코팅이 되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기기 안에 들어가 있는 튜빙 같은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수기 일반 개인 집에서는 정수기 같은 기기를 아주 간단한 예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제 측정기기는 훨씬 더 복잡하긴 하죠. 네, 여러 가지 단계별로 튜빙이라던가 나사라던가 아니면 사용하는 카트리지 등등등이 용기도 그렇고 이제 플라스티사이저나 코팅제 이런 것들이 안 쓰이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 시료 수집을 할 때 플라스틱을 가지고 시료를 수집했다라고 하면 그 시료를 수집한 용기에 프탈레이트가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많이 있었고요. 더 크게는 세포를 배양해서 플라스티사이저, 이 프탈레이트의 독성을 체크하는데 저희가 주입한 프탈레이트 말고 이 세포를 배양하는 케이스 자체가 플라스틱이어서 거기서 용출되는 독성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던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알려져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하고 있지만 초반에는 이 유해성 확인 단계를 잘 거치지 않았거나 아니면 자료가 너무 없어서 아예 몰랐거나 해서 이 시료 수집 방법이나 교차 오염 같은 것들이 좀 크게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유해성 확인 단계에서는 특히 새롭게 분석을 하거나 새롭게 노출 데이터를 저희가 생산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이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이제 화학물질 노출은 다양하게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 노출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유해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위해성을 평가하는 사람이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잠재적으로 어떤 것에서 노출이 되는지, 잠재적 발생원, 그리고 노출이 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정량적이지 않지만 이제 정성적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좀 더 필수적으로 저희가 따져봐야 할 것은 이제 화학물질의 유래나 형태와 사용에 대한 정보, 그리고 위험 가능성이 인구 집단은 누구인가, 그리고 위험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가, 뭐 가깝게는 피부로 발생하는가, 호흡으로 발생하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아이디어 측면에서 모두 리스트업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정성적 정보라고 강조를 했는데 정량적으로 사실 정보를 수집을 해야 마지막에는 위해성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정량적 정보는 이 유해성 확인 단계에서 모두 마무리할 필요는 없고 독성 평가, 유해성 평가, 그리고 노출 평가 등에서 이제 실행을 해서 값을 구합니다. 없는 경우에는 직접 측정하거나 아니면 모델을 활용해서 모델링한 결과값을 가지고 정량적 정보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이 단계는 사실 유해성 평가를 하면서 좀 실질적으로는 같이 수행이 되는 경우도 많고 하지만 여전히 이 위해성 평가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초창기에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듯이 비용이 좀 많이 들 수 있고요. 저희는 대부분 공개된 자료나 뭐 무료 자료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제 무료가 아닌 액세스가 어려운 자료도 있고 또는 뭐 유료로 이런 보고서 같은 것들을 발행하는 곳이 있는데 이제 그런 데서 뭐 비용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자료 수집하기는 힘들지만 이제 여기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제 이후에 수행할 독성 평가, 그다음에 시료 수집, 처리, 그다음에 실제 필요하다면 분석하게 되는데 그 분석 단계에서 에러를 많이 줄일 수 있어서 계속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그러면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면 결론은 산업보건 쪽에서 활용하는 자료이기는 한데 이제 앞부분은 저희가 참고할 만하고 이제 위해성 평가나 그 대처에 대해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해자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저희가 이제까지 배웠죠. 리스크 어세스먼트 과정의 1단계입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에 와 있어요. Identify the hazard. 물론 저희는 지금 악어가 얼마나 위험하고 어떻게 위험한지 알고 있지만 이제 이 사람이 위해성 평가자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미지의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 필요성을 처음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나타났네? 이게 무엇이지? 해자드인지 아닌지부터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가지고 있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이게 해자드 가능성이 있고 해자드가 있다면 뭐 어떤 식으로 좀 위험할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찾아봅니다. 책에 악어에게 뭐 물리면 어떻게 될 수 있어 라는 정보는 안 나오더라도 악어는 사람에게 위험할 수 있다. 조심하자. 뭐 이런 정도의 아주 간단한 정보만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쭉 빠르게 찾아보면 그런 정도의 정보는 이제 유해성 확인 단계에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유해성 평가가 이제 저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단계입니다. 그래서 리스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팩터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 또는 그 값을 생산을 하게 돼요.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악어를 이제 관찰을 하고 정보를 분석을 합니다. 이가 몇 개이고 크기가 얼마이고 이가 몇 개가 될수록 뭐 몇 개가 더 많아지면 물리면 죽을 확률이 더 늘어난다. 이런 식의 정량적인 정보를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리스크를 판단을 하고 나서 해야 할 일이지만 리스크가 있다라고 정량적으로 판단이 되었다면 여러 가지 대처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배울 부분은 아니지만 좀 재미삼아 봐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나온 것처럼 해저드 자체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해저드 대신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죠.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위험한 것을 사용하는 대신 훨씬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안전한 물질을 대체해서 사용하라 라는 권고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두 번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완전히 고립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뭐 성면을 1번처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잘 막을 수는 있죠. 현대사회에서 상당히 점점 이런 것들이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isolate 역시 이제 대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엔지니어링 기술 자체로 컨트롤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더 재밌는 것을 주고 훨씬 더 안전한 악어를 아예 만들어 버려서 그대로 사용해도 또는 옆에서 공존해도 문제가 없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조심하시오. 물릴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누구나 봐도 알기 쉬운 내용의 정보를 담은 그림 같은 걸로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개인 보호 장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는 지금 보면 가장 소극적으로 가장 돈이 덜 들거나 노력을 덜 해도 되는 것으로 좀 보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소극적인 관리 방법이기는 하지만 다른 방법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간과 또 비용의 여러 가지를 따져본다면 가장 먼저 사용할 수 있는 대처법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두 번째 단계인 용량 반응 평가, 유해성 평가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2단계로 왔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유해성 확인이 아니라 유해성 평가라고 잘못 말한 부분이 있어요. 뒤에서 다시 정정하기는 했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유해성 평가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고 유해성 확인에 대해서만 진행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정을 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용량 반응 평가, 유해성 평가 쪽으로 왔습니다. 이 용량 반응 평가란 이제 앞서와 조금 비슷하기는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제가 아까 강조했듯이 유해성 확인 단계에서는 해당 요인의 특성 그리고 유해성이 어느 정도 정성적으로 있나 없나 가능성이 있나 없나 뭐 있다면 어느 분야에 있나 이 정도만 확인이 되었다면 이제 그 정도를 정량적으로 확인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량 반응 평가에서는 이제 독성 자료를 우선 조사를 합니다. 많은 부분은 유해성 확인 단계에서 모아졌겠죠. 그 자료를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정량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산출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조사하고 정리를 해봤는데 정량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자료가 너무 없다라고 하면 독성 평가도 실제로 수행을 합니다. 생물 독성 실험 같은 것들을 수행을 해서 이 용량 반응 평가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수집해서 정리 또는 새로 생산된 독성 자료들을 종합을 해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용량, 거꾸로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량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이 용량 반응 평가에서 하는 일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서서 대략 용량 반응 평가가 무엇인지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계속 도즈와 리스폰스, 용량과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좀 들어가기 전에 조금 쉬어가는 의미로 도즈 리스폰스는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magine you take a lung full of air laced with toxic chemicals. How do you know what the risk is of something unpleasant happening to you? Risk Fights has already covered the difference between hazard, the potential of something to cause harm, and risk, the probability or chance of harm occurring. What we 여기까지는 need 지난 to 시간에 know 배우신 is how 내용이죠. do you get from one to the other. If you want to put a number on the risk of something bad happening, dose response is what you need. But 이것이 what 이 is it 둘을 exactly? 이어주는 중간이 Try 됩니다. this experiment. Hold your right earlobe very lightly between your right index finger and thumb. What do you feel? Probably not a lot. Now, increase your hold slightly. You probably feel an increase of pressure on your ear. Now pinch hard. You feel the pain? Congratulations, you have just experienced dose response. The dose is the amount of pressure you put on your earlobe, and the response is the pain you feel. The greater the pressure, the greater the response. Dose response is simply the relationship between how much of something our body is exposed to and the way it responds to that something. When it comes to chemicals, the dose is the amount of stuff that gets to a particular part of the body where it can do harm, and the response is the harm a given amount of.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앞에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귀를 살짝 당기고 더 세게 당기고 많이 당기면 어떻게 반응이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해서 도우스 리스판스를 설명을 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저희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니까 화학물질은 몸에 들어오면 네, 여기는 간을 예로 들었네요. 간독성이 있는 물질은 이런 식으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반응을 나타낸 수식으로 나타낸 것이 이제 용량과 반응의 관계식이 됩니다. 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tuff does. This becomes pretty important when a small amount of something is safe or even good for you, while a large amount might kill you. A German-Swiss dude called Paracelsus put his finger on it, metaphorically speaking, in the 16th century, when he declared that it's the dose that makes the poison. And in saying so, he became the father of modern toxicology. Dose response is what allows scientists to connect hazard to risk, and to put a number on the probability of something bad happening. And because of this, it is incredibly powerful. But as we'll see in future Risk Bites in this series, it can also get rather complex. We'll be looking more closely at dose response and how.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도 아까 파라셀수스 나오기 전에 이런 그래프가 나왔죠. 네, 뒤에도 한 번 더 강조할 것이지만 약의 경우에는 저희가 정량이란 게 있는 이유가 필요한 만큼 적당량을 먹으면 이제 죽음에서부터 사는 데까지 죽음에 대한 위험을 낮춰줍니다. 죽는 것을 리스폰스라고 하면 리스폰스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도즈가 늘어나도 움직이죠. 하지만 그 정량을 초과하게 되어서 더 많이 먹으면 오히려 이제 이 죽음에 해당하는 리스폰스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물론 그게 물질 자체의 속성이라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정보지만 이 그래프를 보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 물질이 독성을 일으키고 건강 영향을 주는지 양적으로 정량화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짧은 영상 보셨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용량 반응 관계라는 것은 해당 요인의 노출이 증가하면서 잠재적인 수용체의 부정적인 건강 영향이 어느 정도로 정량적으로 증가하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앞에 16세기 파라셀수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해서 현대 독성학의 시초,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분이 이야기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독이다. 독이 아닌 것은 없는데 right dose, 정량, 적정량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이제 치료를 만들 수도 있고 독극 물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물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독성학 자체는 이제 이 개념의 기본을 두고 양을 결정하는 것, 문제가 되는 양을 결정하는 것에 이제 모든 학문의 초점이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일반적인 도우스 리스판스 커브가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게 됩니다. 이제 여러 번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는 도우즈가 증가하면서 이펙트, 리스판스가 직선형으로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단위 증가하면 몇 단위 증가하는 게 용량이 높아지면 높아져도 계속 그 관계가 유지가 되죠. 흔치는 않지만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또 두 번째가 이 1번보다는 좀 더 일반적인데, 도즈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펙트가 처음에는 선형으로 증가를 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에 이르게 되면 이렇게 평행을 이루게 됩니다. 평행에 가까운데 이제 그건 보통 생물학적으로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기는 해요. 뭐 간독성이 있다 하더라도 간에 계속 독성을 일으켜서 문제를 일으키다가 간이 그것마저 처리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르게 되면 계속 똑같은 독성 물질이 들어와도 반응을 못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 반응이 증가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초창기에 노출되었을 때는 별 반응이 없다가 어느 시점 이후에는 이제 급격하게 증가를 해서 독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 이 부분이 가장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도우스 리스판스 커브이긴 한데 처음에 어느 정도의 물질의 노출은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리스판스가 아주 적고 그런데 이즈음이겠죠. 네, 요즘에 있는 도우즈를 넘어서면 이제 독성이 크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다시 이제 반응이 덜한 구간이 오기는 하지만 이 구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생체 또는 장기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실제 그 도우즈가 리스판스를 못 일으킨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는 여기 증가하는 구간에 대한 도우즈의 증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강조를 했는데 역치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런 그래프들을 그려봐야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래프는 역치가 있지 않고요. 노출이 되면 무조건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 끝에 가서 조금 증가하긴 하지만 어쨌든 도우즈에 따라서 계속 증가하는 형태이고 이 아래 두 그래프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오히려 내려가거나 아니면 반응이 아주 조금입니다. 그래서 아주 치명적인 영향, 중요한 독성 영향은 받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요 정도 선 또는 요 정도 선, 그 기준은 이제 좀 더 정량화해서 정하긴 해야겠지만 그 정도가 역치, 스레스홀드라고 해서 이 구간을 넘어서면 마치 방아쇠를 당기듯이 총도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스레시홀드라고 말하는데 방아쇠를 당기기 전까지는 괜찮다가 당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독성도 마찬가지로 도우즈가 역치 이전에는 뭐 버틸만 하고 아무 문제도 없었다가 별 문제 없다가 이 역치를 지나고 나면 아주 건강 영향이 심하게 악화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 커브를 보시고 여러분들도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4주차 1차 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 2차 시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